예,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워크숍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산학연간 글로벌 혁신을 위해 해외 진출과 협력을 돕는 아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요. 지식 공유, 클러스터 국제협력, 대덕특구의 미래전략 등 특화 주제로 총 9번을 진행을 합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주제는 ODA와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을 역대 최대 6조 8천억 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보다 무려 2조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ODA라는 글로벌 중추적인 국가적 역할을 책임질 글로벌 문제 해결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연구개발 특구 주도, 과학기술인 주도, 창업가 주도, 언론인 주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덕의 스타과학자 고구마 박사님으로 더 유명하신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신 곽상수 박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해입니다. 그리고 ODA 예산이 43% 증액된 아주 의미 있는 해이고요. 그리고 연구단지의 고경력 과학자들이 1년에 200~300명씩 이제 배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혁신 클러스터, 대덕은 모든 게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처럼 개인이라든지 기업이 ODA 사업에 참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 대덕 연구개발 특구다운 미래지향적인 ODA 사업을 고민하면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개독 국가연구소 설립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ODA 사업은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시대 UN 3대 환경협약 SDG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ODA 사업과 과학기술 ODA 현황 그리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제가 생각할 때 특혜받은 과학자입니다. 특혜받은 과학자로서 어떤 책임 있는 어떤 좀 보람 있는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도국 국가연구 설립 지원 사업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과총 과학기술 ODA 센터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고익화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전문위원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민간 전문가단에도 조금 소속되어 있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과제가 굉장히 단기적인 일회성이 짙다는 거. 어떤 거는 1년입니다. 길면은 3년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상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공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의 경우는 약간의 이익을 생각한다든지 연구자도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고 뭔가 단순하게 어떤 물고기로 얘기한다면요. 단순하게 물고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그 지역에 맞는 물고기의 육종, 양식 기술까지 해야 이게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으로서는 좀 국격에 맞는 다른 나라하고 차별화된 그런 과학기술 ODA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ODA 사업의 은퇴과학자를 활용하자라든지 국제사회에 역사관 온실가스 감축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지속가능한 세상의 과학의 역할 이런 내용을 제가 칼럼을 쓰고 하다 보니 우리 이건영 대표님께서 저더러 이런 어려운 숙제를 주셨고요. 저는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과다한 화석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환경이 심각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도달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식량 보고 문제 연결됩니다. 에너지 환경 식량 보고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해야 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생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났지만 또 다른 팬데믹은 항상 상존하고 있고요. 생태 문제는 점점 조금 나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기후학자, 생태학자는
마지막은 식량이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아마 20, 30년 내에 닥칠 가장 큰 어려움은 식량이라는 얘기를 생태 기후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억 인구가 조금 넘면서만 이 중에 약 10% 8억여 명이 만성적인 식량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FAO는 2050년 세계 인구는 97억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지금보다 최소한 3배 이상입니다. 식량은 1.6배 이상입니다.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 기후위기 등등이 처해지면은 개도국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레스트 브라운 박사는 월드워치 연구소를 창립하고 굉장히 노벨 평화상 후보 몇 번 노미네이션 되는 분인데요. 이분이 플랜 B 3.0에서 지구가 당면한 6가지 문제는 땅의 문제입니다. 4가지. 땅이 황폐화되고 사막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 이분이 또 재밌는 게 95년도에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까? 그러니까 중국이 소득이 증가하면은 육류 소비가 증가되고 농지가 훼손되는 그런 예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차이나를 코리아로 바꿀 수도 있고 글로벌로 바꿔도 됩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환경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 협약이 바로 발효가 되고요. 94년도에 기후변화 협약, 한 해 건너 96년도에 사막 가방 협약.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난제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 당시보다는 더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고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사막화가 더 진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1년도에 사막이 없는 나라에서 사막가방 협약 당사국 총회가 창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다음 2013년도 평창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체결되었고요. 이미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는 녹색 기후 기금을 우리가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또 정부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기문 사무총장 마지막 해쯤 되었어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SDG 17개 큰 목표 하에 169개 세워놓고 있는 거죠. 이 내용 보면요. 하여튼 개도국의 극심한 빈곤,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빈곤, 두 번째가 기아, 세 번째 건강 등등입니다. 이건 기존의 과학기술도 굉장히 어려웁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창립된 이후에 가장 혜택을 본 나라일 겁니다. 6.25 전쟁만 하더라도 전투부대 외에도 의료 지원, 물자 지원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 지금 우리보다 어렵게 생활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적어도 이들에 대해서는 빛을 갚아라 소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는 대도를 그런 시기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기문 사무총장 포함해서 하여튼 국제사회에 큰 요직도 맡으신 분 계시죠. 문제는 유엔 3대 환경협약도 유치하고 노력도 했지만은 지금 온실가스 하나만 들면 에너지가 문제입니다. 총 배출량은 세계 7위입니다. 1인당 배출량은 세계 4위입니다. 사우디, 호주, 캐나다 다음입니다. 전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달라진 위상으로는 최빈국에서 2009년도에 ODA 공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죠. 이미 2015년도에 5030 클럽에 가입하고 2021년도에는 선진국입니다.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ODA 체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양자, 다자, 무상, 유상, 특히 그게 무상의 경우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부처가 여기 참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아주 300여 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43.2% 저격된 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게 대외 여건으로 코로나19 위에 개도국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니까 대내적으로는 뭔가 국가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에 증액된 보완 사항이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통해 궤도국 현지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대형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성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한다 그러면은 대덕에서 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상당히 설득력 있게 ODA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생각됩니다. 글로벌 가치 및 상생 국익 실현은 내년 슬로건이고요. 내년도 43.2% 증가된 6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요, 유엔은 선진국은 GDP의 ODA 사업은 0.7%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6조 8천억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GDP의 0.25%입니다. 즉, 국가가 정상적으로 경영되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ODA 예산을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돈도 제대로 써야 인사를 받지, 그렇지 못하면은 죽어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해당되지만 역시 아시아, 아프리카가 한 50% 이상 차지합니다. 분야도 거의 모든 분야입니다. 모든 분야가 이건 과학기술 기반이 되어야 되고 특히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코이카에서 2016년에서 2020년 과학기술 혁신 중기 전략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핵심 연구인력 양성입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 혁신 기반 산업 발전. 세 번째, 개도국 경제사회 문화의 혁신적 해결 활성화 방향이 제시되었고요. 그다음 2021년에서 2025년의 경우도 과학기술 혁신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코이카는 전체 예산의 약 20%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포용, 상생, 혁신, 공생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제 대덕으로 온 겁니다. 대덕 영년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기업의 수라든지 연구자의 수 이런 등등은 엄청난 성장을 해왔었죠. 근데 올해 50주년 행사를 보면서도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근데 연구단지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연구단지를 만들게 한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가 최영섭 박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대전에는 그 후에도 우리별 손 최순달 박사, 원자력 대구 한필순 박사 등등 지금 현직에 있는 살아계시는 쟁쟁한 멤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고 일반 갑천 건너 대전 시민들이 알겠냐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은퇴과학자도 많이 이제 배출되고 하니까 대덕 특구에서는 산학 연관 국제협력에 대한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제 구성해야 되겠고, 즉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가 되듯이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최영섭 박사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에 보면은 키스트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성립되었네 그죠. 그게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그 덕으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그 선물로 공과대학을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에 연구소를 만들려고 해서 키스트가 성립된 겁니다. 그게 존슨 강장이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포함해서 어쨌든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등에서는 우리의 발전 모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출연연 기반의 과학기술 기반으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개도국은 우리를 롤 모델로 삼을 겁니다. 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때 대한민국의 품격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하나의 좋은 예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문에 키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베트남은 하나의 국가 발전 모델을 대한민국으로 삼으면서 키스트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베트남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베트남 키스트를 만들고 싶다는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착공해서 올 2023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건물 보면은요,
그 서울의 존슨 그 강당 느낌을 좀 받아요. 어쨌든 그 베트남도 자존심 강한 나라입니다. 설립하는데 설립 비용의 50% 3만 5천 불은 베트남이 하고 또 다른 3만 5천 불은 대한민국 그 ODA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하여튼 매칭 펀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를 거예요. 에듀페아 보고 50% 힘들 거예요. 뭐 10%라도. 공짜는 재미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분을 참여해야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보시면은 시작하고 10년입니다. 뭐 타당성 조사 등등해서 5년 걸리고 실제 건물을 짓고 5년 걸리거든요. 최소한 개도국이 원하는 분야에 국가연구소를 만드는 데는 한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걸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ODA 사업에 가장 많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수도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아다마라는 곳에 아다마 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2021년도에 서울대 이장규 교수님이 총장으로 부임하고 김무화 교수 농대 축산하시는 분인데 정년 1년 사표 내고 여기 농대 학장으로 부임합니다. 제가 그분 김무화 교수님의 초청으로 실제 여기를 가봤습니다. 가보고 어쨌든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아다마 과학기술대학은 여러 가지 한 탑 5의 과학기술대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국가연구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그 해당되는 분야의 국가연구소를 버이키스트처럼 한번 구상해 보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대덕넷에 나와 있는 그 기사 내용은 대덕의 그 출신들 중에서 상당 부분 이런 아다마 연구개발센터에 지금 그 묵묵히 현신한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출연연구소는 하여튼 원조 같은 나라에서 이런 아마 출연연의 노력으로 지금 선진국이 ODA 공유국이 뭐 됐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돼요. 어쨌든 키스트 기반으로 대덕에 있는 출연연이 굉장히 그 국가 단위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렇지만 출연연에서 ODA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여해도 큰 차라리 과학기술부에 국제협력 과제를 하지 ODA 사업에 해도 큰 메리트가 없고 번거로워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잘 갖추면은 아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은퇴자들이 1년에 200~300명씩 이제 배출됩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자뿐만 아니고 행정의 베테랑이 많습니다. 연구행정.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개도국에서는 1차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퇴직 전에 그런 좀 준비된 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송복 교수의 특혜와 책임, 이건 USD 상상력 포럼 D에서 정말 감동 있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의 얘기가 6위의 대한민국을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의 노블레스 오브리지가 필요하다. 여기는 고위 공무원 포함해서 군 장성, 교수, 박사급 연구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경력 과학기술이라는 게 최근에 정의를 보면은 박사학위를 소유하기가 있든지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 개발한 이런 분들 55세 이상의 산학인 은퇴 또는 애정자를 포함합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뭔가 60 초반에 정년하고 앞으로 뭐 오래 사실 거 아닙니까? 그럼 힘 좋을 때 세상에 좀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 이상 사신 김영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년 65세 이후에 80 중반까지 한 20년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이라는 말씀합니다. 그런 거를 그 연구자도 스스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국가과학연구회라든지 과기부, 외교부가 좀 이제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방향 철학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ODA 기본 전략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상생 발전이다. 사람을 키우자. 그다음 상호 신뢰에 기반한 될 때까지 지속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를 못합니다. 선택과 집중.
특히 보건국가, 6.25 참전국가라든지 이 베트남은 이미 우리가 좀 베트남 덕을 많이 봤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또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요 또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아마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할 거예요. 일본은 ODA 지원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실속 있게 자이카가 오래전부터 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표를 잘 안 내요. 챙깁니다. 중국은 그 GDI라는 게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시티브를 독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1대1로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다르다 이거죠. 우리답게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두 나라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어쩌면은 KODA 안에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특구 산학년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의 개도국가연구소 설립 지원 사업에 제언으로서 이 말씀드린 걸 제가 요약하면은 해당 국가 어느 나라를 할 것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평가에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그런 거는 하여튼 뭐 우리 외교 통상부 중심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의 전문 인력은 국가학술연구회 또는 국가인력개발연구원 KIDD에서 좀 사전에 희망하는 사람 2, 3년 전부터 철저한 교육을 하고 바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국계 인력은 해당 국가가 만들어진 개조국 연구소에 일할 사람을 그 분야의 그 나라의 어떤 장학생을 추천받는 거예요. 아마 우리 ODA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우리 USD 국가연구소 대학에서 출연진의 책임 연구원들이 석박사 5년을 지도하면은요 한국의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될 것이고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기국에서 그 나라에 일하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연구소가 정착될 것 같고요. 또 분야에 따라서는 카이스트라든지 지역의 대학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출연연 USD가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산업체는 그 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진흥재단에서 우리 대덕 특구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바이오니아이 같은 경우에 이런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기자재에 익숙하고 시약에 익숙합니까? 그런 형태의 서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중앙정부. SDG의 경우는요, 중앙 KSDG가 있고요. 또 지방정부마다, 기관마다 그런 SDG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크게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전에는 대전시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좀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보려는데 못했는데요. 하여튼 뭐 상상해보면은 지금 잘 엮으면은 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제가 송무백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소나무가 무성한 옆에 있는 잣나무가 절고 춤을 춥니다. 친구의 잘됨을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시샘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윈윈해내는 거고 지속성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문화라든지 기술 수준을 이해하고 준비된 사람이 했을 때 실패가 낮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고구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실 연구 목표 제가 고구마 소식지를 6개월마다 만드는데요. 저희 연구팀은 고구마 생명공학 연구를 통하여 국가 식량, 환경, 에너지 보건 문제를 위한 기관의 롤 앤드 리스판스를 따라야 되고 UN 3대 환경협약, SDG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이유가 고구마는 지금 개도국은 아직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고구마가 무시돼서 지금 최고의 소득 작물이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개도국은 하여튼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을 가지면 무균묘를 만들어서 심으면은 수량이 지금보다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개도국은 고구마는 식량일 뿐만 아니고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암, 당뇨, 뭐 고래가 좋고요. 또 척박한 환경에 어떤 작물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같은 토양의 황폐화도 막아주고 그 개도국의 빈곤과 식량, 뭐 기후 변화 등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마는 뭐 하나의 캔디데이트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출연연 은퇴자들이 조금 솔선수범해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과학연구회가 정부와 잘 논의해서 그런 기반 제도를 만들면은 아마 개도국이 아마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선수 박사님은 아주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데 오늘처럼 메시지가 강하고 울림 있는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혜와 책임이라는 거 상상력 프로그램 제가 기획하고 제가 진행했던 건데 감명을 받으셨다니 굉장히 보람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많은 혜택을 본 한국이 국격에 맞고 품격에 맞는 과학기술 주도의 ODA 산업, 그다음 관련된 것들의 개도국에 뭔가 지원과 기여를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구슬을 꿰매는 역할을 과학기술인 주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로 정리를 좀 한 것 같고요. 뭔가 히스토리도 다 알고 계시고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도 다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국에는 인류가 직면한 이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국이 과학기술인이 대덕연구개발특구 클러스터가 어떤 일을 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너무 체계적으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구슬을 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어떻게 깰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패널분들을 섭외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잘 나눠주실 수 있는 세 분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주식회사 TR 김병수 대표님, 충남대학교 과학기술 지식연구소의 강대임 교수님, 머니투데이의 김인환 기자님 모셨는데요. 각자의 소개를 직접 해주시고 박사님 발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과 함께 오늘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진행을 할 건데요. 가장 젊은 김병수 대표님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TR의 김병수라고 하고요. 저는 주식회사 TR을 이제 처음 설립했을 때 이제 학생 창업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 출신이고요. 제가 심장호흡 재활 물리치료를 할 때쯤 이제 COPD 환자들이 조기 진단이 좀 잘 안 되는 걸 좀 봐가지고 이런 호흡기 질환 검사기를 좀 개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창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이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열심히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좀 더 많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의 강대임입니다. 저는 1982년 여기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와서 표준과학연구원에 2020년 1월까지 근무해서 한 38년 남짓 근무를 했습니다. 중간에 2011년부터 연구원 원장을 했었고, 또 마침 그때 50개의 그 과학기술 출연기관이 있는데 거기 협의회장을 맡아서 2년간 또 봉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마침 대선에 승리하고 인수위가 꾸려질 그 무렵이었는데, 그때 인수위에 이제 우리 그 출연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그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느냐 관련된 많은 그 제언을 했었고, 또 과기정통부하고 또 협력을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중간에 다시 또 그 대구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융합연구원장 겸 연구부총장으로 또 한 2년 10개월 나가 있었고요. 연구소를 그만두고는 또 벤처기업의 CEO로 한 2년 반 봉사하다가 지금은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11년 원장이 되었을 때 그 저희 연구원이 1985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연구소가 75년 설립됐으니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의 초등학교 수준에서 개도국들을 위한, 우리도 개도국이었는데 개도국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코이카 사업으로 받아서 한 20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선배님들이 대단한 그 결심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제가 원장 되고 나서는
이 개도국들에 관련된 지원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글로벌 메트로로지 아카데미라고 하는 GMA 그런 아카데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그 정부 펀딩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출연금 즉 기관고유 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1년에 한 20-30명 정도의 개도국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하면 연구자들이 또 현지 있는 연구소에 가서 교육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대표님 저를 불러준 게 아마 그런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곽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고경력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연구 설립 관련된 거는 지금 저도 은퇴한 이후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전기관장 협의회 또 동문회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연구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 두 단체에서도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이 ODA 사업을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NST 정책 과제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퇴직 예정자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는 답을 했고 3분의 1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싶다는 것 그다음에 꽤 많은 프로젝트 ODA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경의 과학기술인들이 좀 ODA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사들을 표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에 굉장히 맞는 스토리가 된 것 같고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국가연구소 설립 관련된 제안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성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실상부 산학 연간 모든 분야의 경험을 쌓으신 분이시고 출연연의 대덕연구단지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해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두와 주제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장래가 촉망한 김인환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과학 기자 김인환이고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비롯해서 지금 과학기술계 취재를 이제 이번 달로 한 6년 차로 접어들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계속 인용하셨던 대덕넷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경제지로 좀 이동을 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ODA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왔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을 키워라 이 부분에 굉장히 아무튼 공감이 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사례 중심으로 좀 이따가 또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박성수 박사님 패널분들 같이 소개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아주 저보다 훌륭한 우리 강 교수님 포함해서 저 하여튼 같은 자리를 해서 생각을 공유하게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문현답, 답은 현장에 있다. 코이카 주도의 CTS 사업에 참여하신 새내기 창업가로서 그 가정의 스토리와 일련의 애로사항, ODA가 어떤 형식으로 뭔가의 방향을 갖고 갔으면 좋겠는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이카 ODA라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원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원조 사업인데 기존에 이제 현물 그리고 현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그 개도국의 현실에 맞추어서 그거를 변화시켜주고 거기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코이카 ODA 사업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원조 사업이라는 자체가 원타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을 붙이는 이유가 뭐였냐면 기업은 어쨌든 간 영리를 추구를 해야 되고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개도국 현장에 맞춰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쨌든 간에
그 현장에 맞춰서 적용을 시켜준다면 분명히 그 속에서도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코이카의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이제 지속적인 과학기술 발전과 지속적인 그 원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결국에 그 코이카 ODA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코이카 ODA 사업을 하다가 이제 좀 힘든 점도 많죠. 솔직히 말해서. 네, 뭐 중간에 이제 아까 공여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어야 된다 말씀을. 기업은 무조건 다 수요자 중심이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건들조차도 뭐 경쟁사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조차도 어쨌든 현장에 맞췄다고는 하지만은 거기에서 또한 이제 경쟁 제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맞춰서 결국은 최적의 제품들을 만들어줘야 되지만 그 코이카 ODA 사업이든 어떤 ODA 사업이든 다 성공을 한다는 것이고 그 ODA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현장에서 인력 양성을 또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의 그 저희가 지원받은 이제 목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수요를 어떻게 잘 찾는 것인가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 나라에 맞추어서 실제 현장을 경험해보지는 우리가 20년 동안 제가 30살인데 30년 동안 거기 살진 않았단 말이죠. 고작 우리가 가서 보고 한 게 1년 남짓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이해했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되게 심층 있게, 심도 있게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제일 또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그 어떠한 이제 우리가 R&D 사업을 맡게 됐을 때 자금 집행하거나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시스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좀 많았었는데 개도국이다 보니까 이거 자금 집행에 대한 이제 출처들을 또 밝히기가 되게 힘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이제 집행 증빙에 대한 이제 좀 그런 좀 애로사항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제 현장에 우리가 인력을 이제 수급을 해서 결국은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에 대한 신뢰도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되게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진출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이기 때문에 우문현담 이제 현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답을 찾으려면은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는 게 결국은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코이카 CTS 사업은 실제로 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보급하는 기간까지를 2년 줘요. 2년 주는데 되게 짧죠.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2년 안에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안에 우리가 기반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계속 사업할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지만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다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의 사업 아이템과 그 현지에 적응했던 기술 얘기를 조금만 해주세요. 호흡기 관련된 이야기를 개도국에 보급하실 때 네네. 어떤 것들을 주로 해서 하셨는지. 일단 COPD라는 질환이라는 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이랑 화덕 하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뭐 인덕션 써가지고 사실 우리가 연기 마실 일은 거의 없는데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 아직도 이제 땔감으로 이제 화덕을 지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분진 같은 걸 많이 드셔서 생기는 질환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초기에 증상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밝힐 수 있는 그런 검사 장치들이 필요한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도국에 있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도입을 할 수가 있냐, 보건소에서 그걸 도입을 할 수 있냐, 사실 좀 힘들거든요. 엑스레이 장비도 실제로 잘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이제 둘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인데 여기 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요.
근데 거기다 CT 갖다 줘요. 그럼 이거 뭐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 폐기능 검사, 그러니까 우리 부세요하는 검사 장치를 활용하면 기초적인 검사는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 장치를 우리가 축소화시켜서 보급을 해준다면은 최소한의 우리가 관리 가능한 정도는 이제 약물 처방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이따만한 폐기능 검사 장치를 되게 핸디하게 만들었어요. 핸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하면은 검사가 되게 쉽게 되거든요. 기존 이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개동기어도 스마트폰 탔어요. 네, 우리 참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딜 가나 다 스마트폰을 쓰시는 것 같아요. 뭐 가나를 가든 케냐를 가든 다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컴퓨터거든요, 사실. 우리 스마트폰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우리가 핸디한 컴퓨터를 활용해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 보면 안 되겠냐. 그래도 전기는 없어도 배터리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보면은 그래도 기초적인 검사는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폐기능 검사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고, 진출을 했던 방식들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일단은 코이카에 연결되어 있는 병원들이나 그리고 코이카에 연결되어 있는 보건소들을 이제 다 서칭을 해서 실제로 만나서 이게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제가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성인 남성이 50% 담배를 피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흡연율이 높죠. 그리고 또한 되게 젊은 국가예요. 이 나라가 되게 젊은 국가인데 또 우리 성인 이전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 교육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COPD 환자로 인한 사망자가 4위를 차지를 해요. 교통사고가 일인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좀 포커싱을 해서 우리가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을 해준다면은 충분하게 관리가 가능한 체제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폐는 좋아지질 않아요. 유지시켜주는 게 큰 치료인데, 그나마 빠르게 발견하면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호흡기질환 검사기를 핸디하게 만들어서 베트남에 보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은 첨단 기술이 다 발달이 되어 있고, 근데 결국에 현지 상황에 맞는 적정 기술로 컴팩트한 걸로 적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예방의학 쪽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결국엔 교수님, 그 ODA든 과학기술인 주도든 기업 주도든 뭔가의 이 핵심 추진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버넌스의 체계나 추진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교수님은 모든 경험을 정말 많이 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박사님의 발제를 좀 서포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현재 출연연들이 이제 코이카 사업이 됐건 아니면 이제 ODA 형식의 사업을 하건 아마 지금 상당 부분은 그 개도국의 그 인력 교육에 관련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또 개도국 수요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제 그 곽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V키스트가 그래도 시스템으로서의 ODA의 과학기술 수출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이제 V키스트가 지금 10년에 걸쳐서 이제 완공 1단계 했고, 초대 그 연구원장님 하셨던 이제 금동호 박사님이 임기를 끝나고 이제 복귀를 이제 하셨는데, 아직 V키스트가 성공하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연구소라는 게 그 설립이 됐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구소 설립은 이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 제가 있었던 표준연구원만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1975년 설립이 돼서 한 30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2005년이 지금 30주년 했거든요. 2005년 정도 됐을 때 대략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2005년 정도, 지금은 거의 탑 5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 30년간 성장할 때 그 성공 요인이 뭐냐면, 우선은 이제 그 구성원들의 열정과 어떤 사명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뭐 우리가 80년, 90년대에 들어왔던 연구원들은 연구소 일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지, 내 어떤 그 이 밥벌이로 연구 생활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이제 그 성장 요인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은 초기에 이제 브이키스트 같이 이렇게 그 대외 그 자금이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라, 표준연구원도 초기에는 이제 미국 AID나 ADB 차관이 들어왔고요. 80년 들어와서는 IBRD라든지 뭐 OECD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 90년 초반까지, 90년 초반이 개도국을 거의 졸업했다고 해서 끊길 때까지 계속 그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V키스트가 성공을 하려면, 지금 이제 1단계 10년을 끝났고, 이제 표준연구에 30년 성공했지만 그건 좀 주기가 짧아졌을 테니까, 앞으로 최소한 10년 정도는 그러한 투자들, 또 인력에 관련된 지원들이 지속이 돼야만 아마 성공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사업의 어떤 성공 모델을 만들려면, 단순하게 아까 지금 이제 곽 박사님이 상당히 일회성, 기껏해야만 3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3년, 5년이 아니라 20, 30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업하는 모델을 아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또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력. 지금 이제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그 ODA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구원들은 이제 그 PBS라는 그 시스템으로 자기 인건비를 벌어와야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ODA 사업으로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도, 사실 또 젊은 연구자들은 국가에 그 해야 할 그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젊은 연구자들은 이제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경력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컨셉은 너무나도 정말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지금 은퇴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몇백 불 시대에서부터 지금 3만 몇천 불까지 이 전 과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개도국에 가서 그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때 그 단계별로 맞춤형 노하우들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연구자들은 이미 거의 선진국에 들어와서 이 교육받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지금 독일이나 일본의 그 ODA 사업하고 차별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을 활용한 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그 시의적절하게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자들은 퇴직 후에 그걸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거버넌스 그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고경력 과학기술을 활용한 ODA 사업을 만들 거냐는 문제는, 결국 이제 지금 주체인 외교부나 또 기재부, 이런 그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 ODA 사업 관련해서 2013년에 베트남에 가서 그동안 그 베트남하고 협업 관계가 있어서 ODA 사업을 좀 크게 키우려고, 그때 마침 V키스트도 저희보다 좀 빨리 출발했지만 저희 표준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 V키스트는 그나마 이제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표준 관련 쪽 하려고 그랬더니, 그 지금 수요처인 베트남에서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올라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 섹터에서는 하고 싶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뭐 의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건설 문제, 뭐 교량 이런 것들, 인프라 관련된 것들은 우선 앞순위에 넣기 때문에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봤더니 지금 ODA 사업 꼭지에 과학기술 꼭지가 없습니다. 꼭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10개 사업에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긴 있지만 과학기술 꼭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ODA 사업의 그 거버넌스 체계를 바꿀 때 과학기술 꼭지가 만들어져야만
과학기술 기반의 그 인프라를 제공하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고기를 그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인프라를 깔아주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체계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아직 인프라만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업에 붙어야 됩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꽃을 피우는 거는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게 상품화되고 기업화돼서 그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이제 국가연구소 설립으로 출발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우리 대덕 여기 그 특구관에 있는 벤처기업 모델을 그 접목해서 그 생태계가 그 명구성과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야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 한국과 같은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개도국들은 한국을 확실하게 그 벤치마킹 대상으로 다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최빈국에서 지금 선진국에 갔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데 그 트랙을 가려면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지 1, 2년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해가지고는 지금 예산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그 곽 박사님이 제안한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저희 은퇴한 그 고경의 과학기술자들도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든든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나 유엔이나 다 민간 주도의 단체에 자발적으로 그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약간의 특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고경력자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단체를 설립해서 관련된 일을 쭉쭉 끌고 지속성을 갖고 하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저의 바람이고, 결국에는 과학기술 꼭지는 이슈화되거나 인류의 당연한 문제와 직결되면 또 당연히 과학기술 꼭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꼭지를 만드는 건 기자와 언론의 역할이죠. 예, 일단 김인환 기자를 소개하기 전에 아주 큰 박수를 좀 드려야 돼요. 2022년 과학 언론인상을 타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인데 큰 박수로. 네. 축하드려요. 한턱 내셔야죠. 오늘 네, 열심히 문제를 인식하시는 게 저희로서 굉장히 보람된 일일 것 같습니다. ODA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눴고, 각각의 이제 교수님 입장, 기업인 입장, 연구자 입장에서 들어보셨는데,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ODA 관련된 분위기 어떤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현안에 대한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좀 인력 개발하는 데 좀 활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확실히 좀 들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니까 왜 해야 되는 거고 또 사례는 뭐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ODA를 좀 그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하면 좀 후불로 주는 남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냐면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후불로 남는 장사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 예로 우리나라가 그 UAE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나라하고 간접적인 인력 교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ODA라고 하면 뭐 인프라를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부분도 인력 교류 이런 부분도 간접적인 ODA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기반의 산업을 좀 탈피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이 그 우주 산업이었고, 그 당시에 그 모하메드 빈 라시드 그 UAE 두 번째 통치자가 우주 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계 중에 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카이스트로 학생들을 보내고 세트랙 아이라는 그 우주 기업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인재를 키웠던 것이 작년에 그 천궁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천궁이랑 그런 방산 수출이 UAE에 한 4조 원 정도 수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들을, 그 나라를 도와줬던 게 굉장히 큰 산업을 우리가 수주하고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ODA가 공적 개발 원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만 그 먼저 주고 후불로 받는 사업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인재를 키우고 또 교육한다라는 게 단순히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분들한테 그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좀 사상을 우리가 조금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스트를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미국의 원조로 $10,000,000로 매칭을 해가지고 $2,000,000,000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과 지금도 사실상의 그런 체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경력 과학 기술인 분들 그런 인재 교육에 굉장히 좀 초점이 좀 포커싱이 돼서 그런 좀 씨앗들을 좀 뿌릴 수 있는 과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요 이제 대화를 좀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아까 브이키스트도 있었고, 또 말씀하셨던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 거기도 동일한 지금 일들이 잘 아시겠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홍렬 소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긴밀한 그런 좀 외교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남는 장사라는 부분들이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당위성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ODA 산업, 그 ODA 예산 자체,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연구재단에 오늘 확인을 해서 들어보니까 순수 지금 연구자분들, 출연의 연구자분들께서 하고 있는 ODA 사업은 총 한 50개 과제 정도고요. 41개가 교육이고 한 9개 정도가 과학기술인데, 그 예산 전체가 한 128억, 한 130억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연구자들은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곽 박사님께서 이런 아젠다를 던져주신 것처럼 그간에 쌓아오셨던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가보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쉽게 말해서 1:1 과외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뭔가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얻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투자, 뭐 후불제 이런 경제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너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는 장사다, 투자다, 먼저 하는 투자다. 이거 굉장히 머릿속에 당위성이 팍팍 들어옵니다. 많은 사례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감사드릴게요. 박사님한테는 꼭 이 발언의 기회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린 ODA처럼 약간 지구촌의 가장 공생의 하두가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이런 테마인데, 박사님도 이쪽에 굉장한 또 아젠다를 갖고 계시잖아요. ODA와 연결해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실제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힘든 나라가 개도국입니다.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기후 위기는 이거는 뭐 심각하잖아요. 세계 곡창지대 2곳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홍수가 오면요, 이건 식량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시 가장 힘든 나라가 그 개도국이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뭐 식량도 굉장히 만만 어려운 나라인데요. 어쨌든 현장을 보면은, 제가 중국의 사막화가 일어나는 지역 같은 지역은 아프리카하고 땅이 황폐와 사막이 되는 원인이 비슷합니다. 원인은 현지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중요한 건 알지만은 당장 여윳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방목을 하고 추우면은 연료를, 나무를 심을 때 나무 팹니다.
물토양 관리를 엉터리 합니다. 그래서 유엔 3대 환경 협약 중에 세 번째가 사막화 방지 협약인데 사막이 커지는 원인의 90%가 인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지인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뭐 작물이 됐던 뭐 어떤 그 공장이 됐던 이런 거를 그 나라가 정말 필요한 그 나라를 정말 이해하고 하여튼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도 그 자칫하면은 상대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지 우리가 준다는 의식보다는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데 나라마다 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서 베트남 경우는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같은 그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칭 펀드라는 개념에서 어느 지구도 참여하게 하면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 거를 예를 들자면은 외교부에서 하여튼 그런 걸 수요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수요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거기 본국에서 그러니까 개도국 당사국에서 원하는 분야가 뭐냐, 어떤 부분까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정말로 바라는 건지 우리의 어떤 대체적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팔로우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지 그런 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대방의 그 자존심, 뭘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그런 개념에서 기후 위기는 뭐 굉장히 개도국이 피해를 받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기여할 것인가?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거 긴 호흡의 투자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한 10년, 20년 노력을 하면요. 이게 또 상대 나라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유교의 참전 등등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의 경우는 인디언 교제처럼 성공할 때까지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개수를 둬가지고 지역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기정등부 국토위원회하고 외통부위원회에 지금 오늘 했던 이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하여튼 테이프도 드리고 등등하면은 아마 상당히 뭐 어느 시점에 호응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긴 호흡에서 상대를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호흡에 투자를 하면 매칭 펀드로서의 가치가 우리한테 돌아올 거니까 그거에 끝까지 할 수 있는 뭔가의 추심체 이슈 이것들을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발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질문을 하셔도 좋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 다시 한번 강조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게 어땠는지 얘기하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제일 먼저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죠? 젊은 청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ODA 산물을 상품화를 시키고 이걸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현장에서 교육도 마찬가지겠지요. 뭐 기업이 교육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찾을 수 있는 인재로 만들 것인가를 어쨌든 간에 교육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이제 국가로부터 받았을 때에 이제 기업은 어떻게 이걸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천수답을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떨어지는 예산을 우리가 바라먹고 어떻게 이거를 여기서 그냥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끔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제 도전해야지만은 그게 ODA로서의 성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ODA 예산을 좀 생각을 좀 드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좀 두텁게 좀 했으면 좋겠고 물론 뭐
연구에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좀 짧고 두텁게 그냥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구되어 있는 좋은 기술들을 우리는 상품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간은 사실 좀 짧아도 괜찮다고 좀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집중적인 짧은 투자 네. 네, 지원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투자가 나왔으니까 김인환 기자님이 또 연결해서 투자. 저는 일단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 추가로 오늘 말씀 나눈 거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인재인데 대덕특구에서 인재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교수님도 거기 계시지만 박사님도 UST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총 51개국에 1,008명이 지금까지 해외 졸업생이 나왔다고 해요. 20년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 소수의 어떤 소수정의 인재들이 거기서 컸고 그게 이제 51개국까지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인적 그런 어떤 그 고경력 과학기술인 분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좀 구축을 해서 그런 UST라든지 뭔가 현재 기구축된 그런 체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가 동남아에 굉장히 크게 그 인적 ODA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UST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태국에 엄청나게 그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갖게 된 거를 이제 오면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 나카소네 그 야스히로라는 그 전 총리가 국가 일본의 그런 전후 시대의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해야 된다. 과학기술 체제도.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큰 차원에서 인류를 위한 과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체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경제개발연도의 어떤 우리 내부 중심의 과학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경력 과학기술을 활용한 뭔가 인적 ODA 같은 부분들은 이런 좀 큰 당위성을 좀 아젠다로 잡아가지고 가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어렴풋이 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UST 학생들이 컨택 포인트가 되면 되잖아요. 고경력 그렇죠. 기술하고. UST는 대학이 구조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공립대학이 많잖아요. 또 4대 과학이 먼저 있잖아요. 그쪽에서 할 수 없는 특화된 일을 했을 때 비난을 적혀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다 죄하라 이거죠. 그러나 지금 외국인의 경우도 어떤 그 연구원 확보 차원에 상당히 하거든요. 그건 일반 대학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국가 연구소를 만들 때 해당 국가에 정말로 맞춤된 인재를 하는 거는 이건 다른 대학에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UST가 좀 위치를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제가 85년부터 90년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자이카에서는 태국을 본 동남아시아의 바이오 분야 등등에 한 수십 명씩 1년씩 불러서 채집이 다 주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매년에. 그게 이제 일본 스타일인데 우리는 일본은 다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국가연구소를 만든다는 데서 굉장히 공감하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굉장히 제안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OD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내년에 정액되더라도 유엔이 선진국 0.7 GDP 0.7%인데 아직 우리 0.25%밖에 안 돼요.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그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대덕특구의 산학연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좀 충실하게 가지고 또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혜택 본 거는 뭐 어떤 또 돌려주고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그 워크숍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좀 잘 물론 정리하시겠지만 해서 좀 영향 있는 곳에 좀 공유가 되어가지고 막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런 어떤 그 워크숍 수준에서 다루기는 뭐 그렇게 없었으니까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또 우리 강 교수님은 대덕의 우편 유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아마 이런 분야를 조금 연후에 시니어 중심으로 하시면은 선배 은퇴 과학자들이 당당하게 가르치를 보면은 상당히 더 자긍심을 가지고 현직에 더 충실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모임이 뭔가 좋은 앞으로 어디 그 과학기술 분야에 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구심점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질을 굉장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희 원장님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긴 울림과 강한 메시지를 심플하게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핵심을 찝어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오늘 이 워크숍 참석하면서 지금 한 2시간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연우연합회 또 그 전취협에서 이걸 굉장히 고민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걸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메아리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저희 그 전취협 회장인 이주진 전 항우연 원장이 외교과학기술자문회 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 쪽하고 직접 이렇게 접촉을 좀 코이카 쪽도 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대덕 특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늘 이걸 해주셔서 너무나 지금 이 기운을 받습니다. 이게 결국 이 손뼉이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ODA 사업의 그 지향점이 그동안엔 상당히 이게 바텀업 개념으로 단기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제 뭐 예산 규모도 크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일부 아까 얘기했던 V키스트나 몇 가지 사례는 좀 탑다운으로 큰 걸 좀 넣어줬던 것이고, 근데 이제 성과를 제대로 내려면 바텀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바텀업 개념으로 올라와야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 축으로는 아까 이제 2.5%나 70%까지 늘어나는 예산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게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만 이게 성공할 것이다. 그거는 역시 단기간이라 중장기적 또 체계적으로 특히 이제 산학연 관 협업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스태피에 지금 이제 초빙연구원으로 이제 가 있다 보니까 거기도 ODA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행정 체계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가 봐요. 근데 체계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마치 이런 거 공부하는 수준이잖아요. 체계를 만든다는 것. 실행이 돼야 그게 연구가 됐건 뭐 상품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은 필요하지만 결국 결실을 맺는 거는 연구와 또 상품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중심이 된 이 컨셉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게 국가 차원으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또 기재부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저희 고경역 과학기술은 준비됐다. 고경역 과학기술 레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도 6번의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이번처럼 그 이슈와 아젠다가 뭔가 움직임을 불어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 또한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보람될 것 같고요. 우리는 추진 전략, 추진 체계는 진짜 잘해요. 근데 실행 조직과 실행 체계에 가면 누가 할 것인지 자꾸 떠미르고 하기 때문에 또한 떠미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해결해서 이 문제가 지금 시작이지만 더 확산되고 더 조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젠다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